네, 반갑습니다.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유럽이라는 대륙이 어떻게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신항로 개척부터 시작을 해서요, 제국주의까지 그 긴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16세기를 한번 봐야겠죠. 자, 16세기에 자, 우선은 신항로 개척부터 자, 16세기를 시작으로 신항로 개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국가가 활동을 했고, 특히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탐험가가 활동을 했는가. 탐험가 같은 경우는 뭐 마젤란이라든가 바스코 다가마라든가 콜럼버스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겠고, 요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가 에스파냐라든가 그리고 포르투갈 이렇게 두 개의 국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막대한 양의 은이라든가 또 이제 원주민들 혹은 거기서 나오는 토산품들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전이가 되면서 무슨 우선은 가격 혁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상업혁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되는, 그런 맹아라는 게 이제 그 싹이 날 때 그 쌀 뭐 그 약간 그 귀여움입니다. 자, 이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특히 이 상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이 국가들 중에서 특히 이제 군주들이, 그러면서 무슨 시대? 우리 이제 절대 왕정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한 17세기에서 18세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렸었죠? 17세기 같은 경우는 서유럽, 그리고 18세기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는 동유럽,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상업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엄청나게 식민지에서 많은 양의 그러한 금, 은이라든가 혹은 그런 값이 되는 토산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을까? 당시 국가들에게서 농업은 돈벌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뭐에 비해서? 상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혁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뭐예요? 중상주의를 각 국가들이 채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중상주의를 서포팅할 수 있었던 대상인 계층이라든가 이들이 내는 그러한 세금을 통해서 이 왕정은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통해서 상비군이라든가 관료제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상비군과 관료제를 통해서 이 군주들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상도 나오는 거야? 왕권 신수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지. 왕권 신수설.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지역의 특징이에요? 서유럽의 특징이야. 서유럽 절대왕정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17세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절대왕정이 어떠한 형태가 있었는지 요거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국가? 그렇지, 신항로 개척을 선구주자였던 에스파냐 같은 경우. 얘네 같은 경우는 군주를 기억하셔야죠. 펠리페 2세.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스만 제국에게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세계를 지켜낸 그러한 군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레판토 해전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레판토 해전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의 그 엄청난 무역권을 누가 이제 탈취를 하게 됩니까? 영국이 탈취하게 되죠. 영국에선 누구? 엘리자베스 1세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에스파냐의 그런 엄청난 무역권, 해양 그런 독점하는 것을 뺏었죠. 드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뺏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인도 회사라든가 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식민지 시대의 그런 해양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또 마련하게 됩니다. 자, 서유럽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친구 누굴까요?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누구?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 이러한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콜베르 등용해서 중상주의 실시하였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낭트 칙령 폐지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고, 요것들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동유럽 살펴볼게요. 동유럽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절대왕중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죠? 그쵸. 농노. 얘네들은 더뎌. 그러면서 누구 중심으로? 계몽군주 중심으로. 그리고 당시 아직도 봉건제 귀족들이 힘이 있고 농노제가 계속해서 이제 존속이 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가 열심히 약간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 잠시만요. 재채기가 안 나와.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은 국가 제일의 공복을 외쳤다라는 거지. 본인이 최고의 공무원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요제프 2세인데, 요제프 2세. 열심히 활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건 이제 이 보수 귀족들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이 의기 같은 게 이제 표트르 대제를 볼 수가 있겠죠. 표트르 대제. 자,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서유럽은 장난 아니게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우린 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또 이제 산업 스파이로 나가기도 하고 유럽의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막 이 발트에도 진출을 하게 되고요. 영토 확장도 하게 되고 러시아의 그런 전반적인 개혁을 하는 군주였다라는 거.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막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도 막 맞고 그럴 정도로의 강력한 그런 제국 칭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게 하는 왕이었다라는 거 같이 이렇게 해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아이작 뉴턴쯤 됐을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17세기 정도가 17, 18세기 이제 요 근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이건 결국에 뭘 의미를 하느냐? 기존에 있었던 세계관이 변하는 거야. 세계관이 체인지. 그래서 쌤이 이제 말씀드렸을 때 세계관을 변하게 하는 지동설이라든가 천동설 그 개념이 바뀐다라는 것은 종교에서 이제는 과학으로 뭔가 인식이 바뀌는 거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도대체 뭐가 이 내용이랑 연관이 되는가? 자, 요 안에서의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발전을 이룩하게 되면서 정치 쪽으로도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나오게 돼. 사회계약설. 그러면서 자연권을 기본으로 한 사람들 간의 약속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사회가 계약을 했는데 국가가 혹은 군주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것을 뒤바꿔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몽사상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일부분적으로는 절대왕정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계약을 철폐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그렇지 않은 사상가였던 홉스랑요.
그리고 계몽사상 하면 이제 또 뒤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로크.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뭘로 발전하게 되느냐? 시민혁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시민혁명. 그랬을 때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루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절대적인 왕정이라는 옛날 시대의 그러한 형태가 이제는 지금의 국가처럼 시민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대장이 되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민혁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혁명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가? 시민혁명. 자, 영국은 17세기쯤 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 기억하셔야겠죠? 권리, 청원, 그리고 중간에 청교도, 혁명, 그리고 이후에 권리, 장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왕과 누구의 싸움이야? 의회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지. 의회. 그래서 막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의회는 그거 막으려고 막 하고 그러면서 권리를 얘기하기도 했다가 당시 크로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기도 하죠. 텅 해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권리 장전 다시금. 그래서 이제 뭐 찰스 1세, 제임스 1세, 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거 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노버 왕가였던 조지 1세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거. 자, 영국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게 돼요. 근데 본인들만 잘 살고 있지? 뭐예요? 당시 이제 미국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8세기 중후 이때쯤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뭐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기억해야 될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지. 보스턴 차 사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영국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저항이었고요. 이후에 독립선언서 발표하게 되고, 이후에 파리 조약. 파리가 왜 나와요? 프랑스가 도와줬잖아. 그러한 내용들. 자, 이렇게 미국 혁명은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랑스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쓸게요. 혁명. 자, 이 시민혁명 얘기하면은 프랑스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18세기 후반에서 또 이제 19세기 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처음에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 앙샹레즘을 기억하셔야 되죠. 프랑스 자체의 구제도의 모순이 너무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당시 루이 16세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했는데 이 투표 방식이 너무 불공정했다라는 거죠.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분이 그렇게 많은 표를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도의 모순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회가 설립이 되고요. 국민의회가 설립이 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걸 국왕파가 이제 막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고, 그러면서 정부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잖아. 그러는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탈출을 해. 그러면서 걸려. 근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입법 의회가 설정이 되는 거죠. 야, 이 왕이 절대적인 그 권력을 행사하던 짐이 곧 국가라고 얘기했던 이 왕이 지금 탈출하다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헌군주정을 실시하는 거지. 왕의 권한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당시 주변에 이 프랑스의 대혁명을 우려하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귀족들이 다시 작당질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 공회. 이건 다른 말로 공포정치죠. 공포정치가
실시가 된다라는 거지. 로베스피에르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막 루이 16세 목 잘라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파가 너무 과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후에 5명의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근데 얘네 너무 무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유능한 나폴레옹이 나타나게 되니 이를 우리는 통영정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영정부. 그리고 나폴레옹이 근데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1 제정. 요렇게까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시민혁명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의 그런 성격들도 같이 이제 보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그런 권리가 확장해 가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 같은 경우는 의회란 말이죠. 일부 그냥 서수의 약간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여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 근데 흑인 노예들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권선언문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갖고 있다라는 거, 점차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 일반 우리의 그러한 이제 왕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까지 시민혁명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산업혁명을 얘기할게요. 자, 영국에서 여기서 쭉 갑니다.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언제? 18세기. 무슨 말이에요? 프랑스라든가 미국 뭐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프랑스 때문에 이제 유럽이 막 난장판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영국은 한 발짝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이제 이때부터 막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영국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예. 그러면서 뭐 쌤이 이제 산업혁명 배경 얘기할 때 영국의 정치적인 안정이라든가 또 인클로저 운동 말씀드렸죠. 인클로저.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노동자. 요 안에는 당연히 와트의 증기기관이 필요하겠고, 기관. 자,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동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노동 문제. 그래서 쌤이 막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막 끈에다가 이제 막 묶여가지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 혹은 막 관에서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노동 문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면서 사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럽의 영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제 주체들은 노동자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하는 거지. 그 투쟁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 계층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인구에서. 그리고 노동 문제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투표권을 가져야겠다라는 선거권이라고 얘기할게요. 선거권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일단은 잡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결국에 나폴레옹의 제1제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한 19세기 이후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워털루 전투 이후로 이제 1910년 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유럽 자체에 뭐가 퍼지게 되냐면은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퍼지게 됩니다. 이게 퍼지게 돼. 이게 뭔 문제인가? 결국에 인간은 자유롭다라는 거거든.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절대 왕들이 절대 권력을 막 행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시민혁명 당시에 이 틀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무슨 국가? 바로 국민국가가, 자, 요거 좀 선 그을게요. 이렇게. 좀 안 예쁜데? 자, 국민국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지. 국민국가. 국가가 형성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혹은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내려갈게요. 자, 자유주의 어떤 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당시 유럽의 이 왕들의 그 화두는 뭐냐면은 이 나폴레옹 이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에 유럽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화두야. 그냥 왕, 귀족 얘네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좋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체제? 빈 체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빈 체제. 19세기 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 빈 체제를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오스트리아 이제 메테르니라든가 이러한 재상이 각국의 이제 수장들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어디서 빈에서. 그래가지고 특히 중심이 이제 한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뭐 신성 동맹이라든가 이게 나중에 또 이제 확장이 돼서 사국 동맹, 이러한 것들을 결성하게 되는데 결국에 빈 체제의 핵심은 뭐야? 보수적인 보수. 유럽의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지. 이게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여러 자유주의라든가 민족주의 운동이랑 싸우게 된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브루시엔 샤프트라든가 샤프트, 그리고 이제 카리보나르당, 당, 요거 이제 독일, 요거 이제 이탈리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프랑스의 자유주의 정신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당시 그리스가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 독립, 그리고 또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키워드 멀로 선언 같이 가겠고, 멀로 선언. 이러한 내용들. 싸우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자,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각 국가들이 어쨌든 이 자유주의의 맛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빈체제가 바라던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굴 들 수 있겠어요? 프랑스 한번 들 수가 있겠지. 프랑스는 이 이후에 유럽에 다시 이제 이 왕들 때문에 왕정이 다시 복고가 됩니다. 그러나 무슨 혁명?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슨 혁명이에요? 그치, 처음에 더 큰 거지. 7월 혁명. 그리고 이후에 2월 혁명을 통해서 다시금 공화정이 수립이 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제2공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2월 혁명이 중요하죠. 왜? 2월 혁명을 통해서 빈체제가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2월 혁명을 통해서 당시 막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엄청난 그런 막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빈체제가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다가 이때 이제 나폴레옹의 조카가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뭐예요? 똑같은 거지. 여기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대장을 하다가 여기서 제2 제정을 만들게 된다는 거. 좀 이상하게 가죠? 프랑스는. 자, 이제 제가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산업혁명을 말씀드렸냐면은 당시 2월 혁명 때에, 그리고 7월 혁명 때, 2월 혁명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싸우는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노동자 계급들이 많습니다. 왜? 이때 되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에서는 18세기쯤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19세기가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 내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투표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소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반발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산업혁명이 이때 있었고 그러면서 노동자 계층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이러한 엄청난 변곡점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만 그런가? 아니지. 영국도 그런 거지. 영국도 당시에 국가를 이제 형성하는데 의회랑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차티스트 운동 기억나시죠? 차티스트. 이들이 뭐예요? 인민헌장 얘기하잖아. 인민헌장.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러시아 보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시 이 나폴레옹의 그러한
이 프랑스의 자유주의 정신을 딱 본 누구?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네가 하니까 여기서 이제 차르가 이제 막 푸시를 하는 거지. 그러한 과정에서 개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는데 무슨 전쟁? 크림 전쟁에서 져버리잖아. 크림 전쟁에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게 깨지고 그러면서 당황한 거야. 내가 얘네한테 질 줄이야. 그러면서 개혁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 같은 경우는 야, 이 병폐 뭘까? 농노제를 폐지하는 거지.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농노제 같은 옛날적인 제도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본 근간이었던 농노제를 폐지를 함과 동시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암살. 자,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운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민족주의를 살펴볼 건데, 자, 그 전까지 역사에서 나름대로 프랑스, 에스파냐, 영국 이런 애들은 막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잘 못했어요. 항상 프랑스한테 두드려 맞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제국,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순서가 좀 중요하겠죠. 어떤 순서? 주로 이제 관세 동맹이라든가, 그리고 마르크의 철혈 정책, 그런 다음에 결국에 프랑스랑 드디어 한번 뜨는 거지.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하잖아요. 독일 제국 선포. 제가 없어졌죠? 요거 화면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이탈리아가 있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그런 간섭이 되게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랑 친하게 지내면서 오스트리아를 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카보우르는 어디예요? 그치, 사르데냐지. 그리고 얘를 통해서 누가 도와주는 거야? 당시에 가리발디의 붉은 셔츠 청년단,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누구 있습니까? 미국은 그냥 여러분들 남북전쟁만 기억하세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각 국가들의, 그런 유럽 국가들의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혹은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역사가 저 신항로 개척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디까지? 요 국민국가 형성하는, 근데 그 과정까지에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뭐예요? 세계로 나가야지.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제국주의지. 제국주의는 일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그냥 두 개로 좀 나눠봅시다. 어떻게요? 어떻게 침략을 하였고 어떻게 민족운동을 통해서 저항하였는가.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침공한 지역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가장 가깝잖아. 그리고 이제 교통의 그러한 요지도 많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선 제가 두 가지 사건 정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종단 횡단 정책이 만나게 되면서 무슨 사건? 파쇼다 사건.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싸우게 된 사건이었던 모로코 사건.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이렇게
물론 이게 딱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좀 시대에 구분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쭉 잡아놨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시 또 어디? 인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보다도 서아시아. 이렇게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영국 기억하셔야죠. 영국. 이 영국은 빠지질 않아.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열심히 하게 됐고요.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라든가 또 유럽 자체의 그런 유럽 친구들 자체에 대한 그런 밀어내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잠깐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아시아가 여기서 또 중요하죠. 어떤 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어떤 국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있겠죠. 그랬을 때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무역에서 어떤 무역으로 바뀐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공행무역에서 아편무역으로. 이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차, 2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난징 조약 그리고 텐진 베이징 조약까지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강제로 미일 수호 조교를 맺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오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각 민족들은, 각 국가들은 어떻게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는가? 자, 우선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집트를 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이집트.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당시 오스만 제국에게서 자치권을 획득을 하고 뭘 만들어서 수에즈 운하라든가 또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영국 놈들이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인, 당시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 채권들을 엄청나게 사들인 거지.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이집트에서 민족 운동이 일어났으나 실패하게 된다, 진압당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살필 수가 있었고요. 인도 서아시아사,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세포이들 기억하셔야 되죠? 세포이들이 이제 막 그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내가 입에다가 대다니 이러면서 인도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안 좋았잖아,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포이 항쟁, 그리고 이후에 인도를 직접 점령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 친영 단체로 만들려고 했었던 인도 국민회의. 그러나 이것은 벵골 분할령으로 인해서 이제 막 수하대시 이러한 반영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인도의 자치권을 획득하기도 하죠. 자, 오스만 제국 살펴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키워드 뭐예요? 탄지마트지, 은혜개혁. 술탄이 친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서 탄지마트.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나서는 거지. 청년 튀르크 그당 운동, 이러한 활동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중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능도 그렇고 이제 키워드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자, 우선은 1차,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 과정에서 서양인들에 대한 무서움을 많이 알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당시 일반 민중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있고요. 또 중국 청나라 정부에서 일으켰던 운동들이 있습니다. 일반 민초들 같은 경우는 뭐 태평천국 운동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 이후에 저 멀리서 어떤 거 의화단 같은 거 있었단 말이야. 의화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국 정부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변법자강운동이라든가 변법자강운동 이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죠? 뭐 이건 이제 홍수전 얘기해가지고 막 상제회 조직하고 무슨 키워드가 있었죠? 네 글자. 구호. 그치. 멸만, 흥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양모운동 같은 경우는 동도, 서기 혹은 중체서용 이러한 내용들 기억하셔야 되고, 의화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청나라 열심히 파이팅하자, 부청 멸양, 그러나 결국에 실패했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 결국에 해도 안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지. 신해 혁명. 그래서 우창에서 봉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여러분들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성격들 여러분들 다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성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사 살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뭐예요? 막부 체제에서, 막부에서 이게 일왕으로 넘어갔잖아요. 천황으로. 그러면서 이 당시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존왕 양이가 있었는데, 양이를 할 바에 일본의 기술이 너무 아니고, 동양의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이 서양권으로 넘어가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문명개화 혹은 뭐 타라 입구, 이러한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일왕 같은 경우는 일왕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 또한 나름대로의 제국주의에 한 발 내딛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청나라 제끼고, 그리고 러시아 제끼고, 그러면서 일본은 그 이전에 있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지배를 받던 국가들과 다르게 이제는 제국주의화된 그런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세계사에서 유럽이 어떻게 제국주의를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간단한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흐름 파악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